오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커뮤니티의 한 분이 보내주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의견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실제 사연입니다. 신성해야 할 순간이 가장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더럽혀진 이야기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조용히 두려워하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 안문 후 열린 마음으로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처럼 관련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연대에 댓글을 남겨주시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가족 관계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숨겨진 그림자들을 밝혀야 합니다. 제 이름은 한륜입니다. 제 이야기는 고통의 중심지,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시작됩니다. 달콤하고 숨막히는 향냄새로 무거운 공기, 끊임없이 이어주는 억누른 울음소리, 거칠고 불편한 3대 상복을 입은 여는 제 자신의 악몽 속 유령이었습니다. 한국의 장례식은 소진의 의식입니다. 3일 동안 직계가족은 잠을 자지 않고 거의 먹지도 못합니다. 그저 허리를 굽히고 감사하고 울고 다시 허리를 굽히며 끝없이 이어지는 조문객들을 맞이할 뿐입니다. 그 중간 저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슬픔의 화신이었고 사랑했던 남편에게 마지막 의무를 다하는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저의 무력함의 절정에 달했을 때 시동생, 즉 고인이 된 남편의 남동생이 나가왔습니다. 그리고 속삭임으로 그는 위호와 욕망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불펴버렸습니다. 그의 몰곤행위의 거대함을 이해하려면 정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은 우리 사회,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는 접착증입니다. 그것은 사랑, 충정, 연민, 책임감과 공유된 역사의 복잡한 혼합물입니다. 장례식은 가족의 정이 가장 순수하고 최대한으로 표현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이유대, 모든 의묘가 지지와 집단적인 슬픔으로 나타나는 때입니다. 시동생의 한 짓은 이 개념의 기괴한 왜곡이었습니다. 그는 형수의 미망인을 돌보는 시동생의 의무라는 정의 다변을 쓰고 이기적이고 약탈적인 의도를 숨겨 그 순간과 우리 문화의 가장 신성한 감동을 더럽혔습니다. 제 슬픔의 성전은 침문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용서할 수 없는 게 만드는 것은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가 그것을 말하기를 선택한 장소와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일간의 한국 장례식, 즉 3일장은 신체의 점정으로 지구력의 시험입니다. 둘째 날 전 이미 해리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발이 아프고 등이 아프고 잠부독과 계속된 노름질 눈이 따가웠습니다. 제 뇌는 안개 속에 있었고 다음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에는 아무것도 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저를 지켜봐줍니다. 그는 저의 탈진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의 취하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장례식은 사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무대였습니다. 미망인으로서 저는 단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중요한 공적인 역할, 즉 상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모든 말, 모든 눈물은 수십 명의 친척과 지인들에 의해 관찰되고 평가되고 판단되어집니다. 시동생은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사회적으로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 행사에 엄숙하니 A를 깨뜨리거나 남편의 기억을 다롭히거나 양가에 막대한 수짐을 남기지 않고선 폭발적으로 반응하거나 소리치거나 그걸 밀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의 선택은 그의 슬픔에 휩쓸린 판단착오가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이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잔인했습니다. 그는 제 방비력이 완전히 못 사시고 사회적 압박감에 의해 저항하는 능력이 완전히 중과될 모두의 유일한 증거과 장르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단회하는 순간으로 완벽하게 미장된 약탈적인 기회주의적인 행사였습니다. 제가 느낀 것을 가장 정확히 표현하는 비유는 이것입니다. 저는 방금 지진으로 파괴되었던 도시였습니다. 제 보호벽의 문화를 쫓고 제 안의 시민들, 저의 힘, 저의 이성, 저의 희망은 중그에 빠져 사냐수로 헤매고 떴습니다. 시동생은 구조대반처럼 사거 벽을 다시 세워놨는데도 손을 떼주진 않았습니다. 그는 폐와들 비극이 아니라 혼란 속에 문방비를 남긴 버물들로 야타로 저론에서 고혈 화력을 기회도 기회였습니다. 그는 제 눈을 보고 존경의 생기를 풉니다. 월거한 행위는 말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그저때시 그것은 접추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오가는 쪽. 그는 저를 잠시 쉬게 한다는 핑계로 장례식장에 더 조용한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제 돈을 사갔습니다. 다른 어떤 사랑에마저 수축나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뜻이었습니다. 성가 고인의 명복을 풉니다 라는 손길을 쓸 수 있었습니다. 저도 당신의 슬픔을 남깁니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형수님, 저에게 기대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손에 놓인 그의 손은 그런 의미를 저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촉각학, 즉 접촉에 대한 연구는 신체적 접촉이 가장 강력하고 원초적인 의사소통 형태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슬픔과 같은 급성 트라우마의 순간에 우리 뇌는 모호한 자극을 처리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동생의 접촉은 제 안에 신경학적 단락을 일으켰습니다. 지치고 어떤 형태의 의로에도 굶주린 제 몸은 그 따뜻함을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그 힘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본능, 제 영혼은 혐오감에 소리쳤습니다. 제 뇌는 그것이 보살핌의 행위인지 아니면 침해 행위인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 위로에 대한 필요와 혐오에 보는 사이의 이 갈등은 저를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외부인이 저지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실수는 그가 한 말만 분석하고 그에 앞선 접촉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접촉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막이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시동생과 형수 사이의 전통적인 장벽을 깨는 너무나 친밀하고 요청되지 않은 신체적 협착을 설정하여 제 반응을 수연했습니다. 그는 제가 물러설지 손을 뺄지 봐야 했습니다. 탈진과 힘격으로 마비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저는 무심코 그에게 녹색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간 넘은 첫 번째 경기였고 다음에 올 언어적 침해를 위해 땀을 고르고 물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을 제 고통을 정박시킬 수 있는 안전한 항구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방금 침몰한테 제 남편과의 모든 셈이었던 그대의 제대로 작별 인사를 갖기 전에 저를 새로운 주인에게 묶어두려는 목적으로 성급하게 던져든 다시였습니다.
그 맥락에서 자리라는 단어는 그가 친절하게 차지하여 좋아와 함께 있어주겠다고 제안하는 빈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을 허락을 구함으로써 시동생은 단지 미망인 여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뒤에 남겨진 왕국 전체를 주장하고 있었으며 이젠 왕을 기억을 자신의 즉각적인 존재로 지우려는 대담한 행위였습니다. 필연적으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한 난제가 그토록 신성한 순간에 그토록 월권적이고 그토록 무례한 짓을 할까요?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행동 뒤에 있는 복잡하고 아마도 비극적인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그의 눈을 통해 상황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 1차원적인 괴물이 아니라 평생의 가족 욕하기 위해 형성될 결함 있는 인물로 그려야 합니다. 제 남편은 장남이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이것은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특권과 관심이라는 무게를 동반합니다. 반면 시동생은 자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에서 형의 그늘 아래 하는 것은 조용하지만 영원한 경쟁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그 행동은 심리학에서 카인 콤플렉스라고 부르는 것 또는 융의 용어로 그 그림자가 분출된 것의 마지막이자 가장 어두운 표현이었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두 번째 비한 부회장으로 느끼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의 왜곡된 정신 속에서 형의 죽음은 단지 비극으로만 처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둡고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그것은 또한 기회였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경쟁에서 이길 기회, 형이 가졌고 그가 아마도 비밀리에 탐냈던 모든 것을 가질 기회,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 같이 비인간적인 기대파기입니다. 그 제안은 아마도 저에 대한 성적인 욕망이 주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형에 대한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승리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슬픔에 담긴 미망인인 저는 궁극적인 트로피가 되었습니다. 그의 등극의 최종 상징, 저를 정복함으로써 제 암선 형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결국에는 자신이 승자임을 증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인식은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를 자신의 고통과 정체감을 타는 슬픔에 담긴 사람에서 경작안을 하고 그는 제3자 대상으로 격각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장되는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쓰러진 적의 성공되기 벽전에서 기발입니다. 그의 동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심리학적인 용어는 이것입니다. 그는 저를 위로하기 위해 제 옆에 빈자리를 채우려고 할 동화시 아니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기 안에 공백을 채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의 흥룡의 모양과 크기를 가졌던 그의 요원의 고망, 그리고 그는 비극적이고 왜곡된 방식으로 마냥 그가 헤어나왔던 모든 것을 저를 포함해서 소유할 수 있다면 마침내 그 공백을 채우고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서진 정자성에 빠진 낮음을 추억이라는 존재를만 찾아낸 대담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주장나는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쓰러지 쪽의 성공스를 포획되는 깃발이었습니다. 그의 동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승리 욕설이 용어는 이것입니다. 그는 저를 위조하기 위해 제 옆에 빈자를 채우려고 하고 자기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사적으로도 자기 안에 공백을 채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의 큰형의 모양과 크기를 가졌던 그의 영원의 고마움, 그리고 그는 비극적이고 왜곡된 방식으로 만약 그가 형이 가졌던 모든 것을 저를 포함해서 소유할 수 있다면 마침내 그 공백을 채우고한 저는 넓고 열실한 게 믿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서진 정체성을 뻗으려서 빠진 마지막 조각을 보았습니다. 그의 제안은 무겁고 향유로 공기 중엔 떠다나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야기에 출자없는 저로 향합니다. 내 반항이었던 그 사장이, 그리고 한 겨울종은 그날 밤을 무중을 해야 하면 남편이 세신이 아직 밑에 떨어져 있던 곳에서 앉아다고 있는데 그의 남동생이 그토록 몽랑한 제안을 할 때 한 여성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소리를 지르거나 그를 때리거나 당당시에서 그를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런 반응들 각각은 아무리 정당화된다 하더라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문화에 이름이 있습니다. 체면. 체면을 지키는 것, 존엄을 유지하는 것. 한국 장례식에서 특히 직계 가족에게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은 엄청납니다. 스캔들, 분노의 장면, 제 쪽에서의 혐오의 폭발은 모욕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미망인인 제가 남편의 장례식에서 그의 기억을 더럽히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그의 기억과 우리 양가의 수치를 안겨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는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죽은 남자의 체면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저를 문화적으로 마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마비는 단지 문화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리학적인 것이었습니다. 위협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원초적인 본능은 싸우거나 도망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잊혀지는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얼어붙기. 얼어붙기 반응은 뇌가 사바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수용 가능한 시나리오가 없는 위협에 직면했을 때 단순히 꺼져버릴 때 일어납니다. 이미 슬픔의 트라우마와 신체적 탈진으로 과부하거린 세대에는 새로운 충격, 처리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얼어붙었습니다. 제 얼굴은 무표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제 손은 그의 손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사로잡은 마비는 야감이나 고려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경학적인 생존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비명이었지만 소리를 내지 못하는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 침묵의 가장 위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충격과 탈진과 체면을 유지해야 한다는 엄청난 사회적 압박에서 비롯된 제 침묵은 그에 의해 위험하게 오해될 수 있었고 아마도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왜곡된 마음속에서 제 침묵은 공포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망설임을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의심을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이기적인 희망 속에서 그것은 수용의 가능성조차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제 침묵은 비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은 다른 사람의 상상력이 그들 자신의 희망과 환상으로 그것을 채우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비틀어졌더라도 말입니다. 그 순간 제 침묵은 저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를 부추겼습니다. 그리하여 신선이 알 슬픔의 순간에서부터 오르는 중력석은 월관행이의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가족 권력이 복잡한 친구와 형제 간의 경쟁과 자기 문화의 기대에 가진 한 여성의 고통의 지맥을 경험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성찰은 많은 미만인들의 고도 속에서 매아있은 질문입니다. 슬픔 자체가 더럽혀졌을 때 사람은 어디서 울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망인이 자신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체면의 무기까지 짊어져야 할 때 누가 그녀의 일비를 거주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의 마지막 비유, 길, 고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바로 꽃신입니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함께 걸어갈 길, 꽃피는 미래의 상징으로 꽃신을 선물받았습니다. 비유적으로 남편이 죽었을 때 그는 저에게 무겁고 어두운 슬픔의 신에 심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그의 이기적인 서두름 속에서 제가 이 무거운 신을 신고 걷는 것을 돕는 대신 마치 한 컬레가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여종에나 맞는 것처럼 그의 형의 신을 저에게 강제로 신기려고 제 발에서 굳것들을 찢어내려 했습니다. 하유는 진짜 이야기, 제 이야기는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침묵이 자리 잡은 후에 시작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발로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 한 여성의 여정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상실로 정리되어 무거운 슬픔의 신을 영원히 끌고 다닐까요? 그녀는 그것들을 버리고 잠시 동안 맨발로 취약하지만 그 무게에서 자유롭게 걸어갈 용기를 가질까요? 아니면 아마도 그녀는 언젠가 앉아서 자신이 손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꽃신을 짜는 힘을 찾을까요? 옛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한 생을 만들어 자신만의 길을 자신만의 조건으로 걷기 위해서. 그것이 그녀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이 고통과 회복력의 얘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당신의 지지를 보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위로의 말을 댓글로 남겨주시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할 이야기들에 목소리를 부여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